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프로복싱이 한참 인기 있던 70년대, 80년대 TV 중계도 많았고요. 또 우리가 배출한 세계 챔피언도 수십 명에 달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프로복싱의 인기가 뚝 떨어졌죠. 현재 대한민국에 프로복싱 세계 챔피언이 딱 한 명,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고요. 탈북 복서로 유명한 최현미 선수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 원정 경기에서 또 방어전을 성공리에 마치고 왔다는데요. 오늘 초대석에 최현미 선수를 초대해봤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 원정 경기에서 슈퍼 패더급 네. 8차 방어 네. 이겼죠? 네, 이겼습니다. 판정승이었어요? 네, 판정승으로 이겼어요. 상대가 누구였어요? 네, 상대 선수는 콜롬비아 선수였고요. WBO 챔피언 등 챔피언 타이틀 매치에 여러 번 도전했던 선수였어요. 그래서 그 선수는 굉장히 파워풀하고 좀 힘이 있는 선수다라고 알려져 있는 선수였습니다. 딱 붙어보니까 어땠어요? 정말 힘이 세던가요? 일단 힘은 정말 좋았고요. 제가 신체 아시안이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운동을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게 좀 힘적으로는 좀 많이 제가 막 힘이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하는 복싱 스타일 자체가 좀 테크닉적으로 풀어나가는 면이 있어서 이번 시합도 그렇게 잘 해냈습니다. 네. 그게 그 슈퍼 패드급으로 8차 방어전인데, 그죠? 네. 그 전에는 그보다 한 제급 아래 네, 패더급에서. 패더급 챔피언 했잖아요. 네네. 그때 몇 차 방어까지 했죠? 제가 패더급에서는 7차 방어까지 성공을 그죠? 했고요. 네. 그럼 지금 이미 세계 챔피언으로 7차, 8차 합하면 15번 방어전 성공한 거 네,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까지 전적이 어떻게 되죠? 제가 이번 8차 방어전 선고까지 18전 17승 1무 4KO이고요. 네. 여태까지 지금 패한 건 한 번도 없군요. 네, 아직 패가 없습니다. 야, 그럼 18번 지금까지 싸워서 17번을 이겼고 네. KO는 4번. 네. 근데 방어전만 15번. 네, 맞습니다. 그럼 방어전 전에 챔피언 도전해서 딴 게 이제 한 번 있으니까. 네네. 두 체급. 제가 두 도전. 체급 챔피언을 하고요. WBF라는 챔피언에 한 번 더 도전해서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벨트가 총 3개인 거예요. 아, 그래요? 네네. 세계 복싱 기구가 뭐 있죠? WBA, 제가 지금 챔피언인 WBA가 있고요. 예. 또 두 번째로 WBC가 있고, 세 번째로 IBF, WBO. 메이저리그가 4개의 단체로 되어 있어요. 4개 단체. 네. 근데 지금 WBA의 챔피언이고. 네, 맞습니다. 한때 WBO 챔피언도 했었다? 아니요, WBF라고 메이저리그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한때 그 론다 라우지 선수랑 홀리움이라는 선수가 UFC에서 싸웠을 때 론다 라우지 선수가 엄청 유명한 선수였거든요. 그 친구를 이긴 게 홀리움이라는 선수인데 그 선수가 가지고 있던 타이틀이 WBF 복싱 챔피언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때 한창 이슈가 됐던 단체여서 제가 그 단체에서 도전하게 됐었습니다. 네. 그래도 주요한 건 WBA, WBC, IBF 네, 이 세 그렇죠. 가지죠. 네, 맞아요. 네. 방금 그 UFC 이런 얘기 했는데 네. 그쪽에서는 막 유혹이 오죠. 아니요. 또 UFC에서는 그런 제한은 없었고요. MMA 쪽에서는 제한이 있긴 했었어요. MMA. 네네. 그런 제한에 대해서 난 싫다. 네, 맞습니다. 왜요? 왜? 요즘은 그쪽이 프로복싱보다 더 인기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뭐 당연히 UFC도 엄청 큰 단체이고 하지만 지금 생긴 지 복싱 역사랑은 비교할 수 물론 없는 역사는 단체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존하고 있는 챔피언들 중에서도 아직 복싱 세계 챔피언이 훨씬 더 많은 인기와 부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프로복싱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네. 다 들으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 얘기 들으면 좀 부럽죠? 그냥 글쎄 그때 당시 부럽다라기보다는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지금
그분들의 대를 이어서 만약 선수분들이 많이 배출이 됐었다면 제가 조금 더 쉽게 세계 그렇죠. 챔피언 자리를 그렇죠. 유지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세계 챔피언 처음 오른 게 몇 년 전이죠? 제가 2008년 10월에 세계 챔피언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럼 지금 벌써 13년 동안 맞습니다. 계속 챔피언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부담감이 어마어마할 텐데 매번 방어전 할 때마다. 네, 많이 그러니까 처음에 방어전을 치르고 할 때 제가 아시겠지만 좀 힘들게 방어전을 치러 나갔었거든요. 제가 대한민국에 최현미라는 복싱 챔피언이 있습니다를 알리게 된 그 프로가 무한도전을 나가면서 2010년도인가? 네, 맞아요. 그때 MBC 아주 인기 있던 무한도전 프로그램에 네네. 그 일본 선수랑 붙는 그 경기를 함께 다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런 시합들이 있어서 제 이름을 알리게 됐지만 그만큼 제가 나이가 또 너무 어렸고요. 많이 부담스럽다라는 것도 느꼈었고 그런 감정들 때문에 좀 매번 시합을 할 때 내 타이틀을 뺏기면 어떡하지라는 부담감에 좀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담감을 제가 떨쳐낼 수 있었던 게 제가 2015년도에 과감하게 7차 방어전을 성공하고 체급 바꾼 거. 네, 패더급을 반납을 했어요. 아예 반납을 하고 한 체급을 올려서 다시 도전을 했거든요. 그럴 때 이제 그러니까 제가 슈퍼 패더급 챔피언이 되면서 그런 부담감을 많이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다시 해도 제가 처음엔 노력했던 만큼 노력하면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좀 그런 자신감도 많이 생겼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좀 부담보다는 좀 많이 즐기고 있는 편입니다. 다행이네요. 네. 그나저나 첫 언급했는데 네. 무한도전은 어떻게 나가게 된 거예요? 그때 제가 성균관대학교 졸업했는데요. 그때 학장님의 그 부인께서 개그우먼 김미아 선생님이셨어요. 맞아. 네네. 그래서 김미아 선생님께서 지금 현재 김미아 선생님 복싱 옛날 그 전성기 때 어떻게 한국이 복싱을 사랑했었는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제 소식을 들으시고 좀 안타까운 마음에 도와주셨습니다. 네. 솔직히 네. 그 프로복싱 한참 인기 있었을 때도 그렇고 여자 복싱은 우리가 별로 관심이 없었잖아요. 네. 그런데 어찌 보면 최현미 선수를 통해서 그것도 또 무한도전이라는 좋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전 국민한테 야, 여자 복싱이 이런 또 매력이 있구나. 이걸 우리한테 알려주게 된 정말 중요한 출발이었어요. 어찌 보면. 네. 그렇죠. 네, 그 후에 좀 더 인기도 있고 했었어야 했었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까지도 지금 시합 방어전 하나 치러 나가는 게 현재에도 많이 힘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여자 복싱이 특히 한국에서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거의 1세라고 보면 제가 1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여자로서 이 복싱이라는 스포츠를 하면서 해내야 되는 일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힘들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또 최근에는 이런저런 예능 프로그램에 또 얼굴도 비치시고 가끔 그런 일들은 저희도 즐겁게 보고 있습니다. 또 중간에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2015년이 본인한테는 아주 중요한 계기였다. 패더급이 몇 킬로그램 말하나요? 패더급은 57kg, 150kg이고요. 이게 파운드로 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한 체급을 올리면 제가 지금 슈퍼 패더급이 있잖아요. 58kg, 970kg이에요. 아주 미묘한 차이긴 하네요. 2kg 정도의 차이가 나는. 그 7차 방어전까지 한 패더급 스스로 반납한 이유가 뭐예요? 세계 챔피언 방어전을 치를 때 세계 랭킹 10위 안에서만 도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랭킹 1위부터 챔피언은 따로예요. 그리고 세계 랭킹 1위부터 10위가 선수가 다 또 10명? 있습니다. 그리고 있는 선수들 중에 제가 7번을 방어를 했으면 몇 안 남았네요. 저는 제 체급에서는 더 이상 제가 이제 싸울 선수를 찾기도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워낙에 시합을 계속 이기고 나가니까 세계에서 선수들을 제가 초대를 해서 방어전을 치러야 되잖아요. 일단 도전자가 없었고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제가 그 랭킹 10위 안에서 선택해서 방어전을 치를 수 있거든요. 근데 오겠다는 선수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올리게 됐습니다. 근데 권투 선수한테 체급을 하나 올린다는 것은
우리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과는 굉장히 어려운 거라면서요? 예, 뭐 2kg 차이 뭐 그거 얼마나 그렇죠. 되겠어라고 생각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뭐 하루 밥 안 먹어도 2kg는 빠지는 거니까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일단 한 2kg를 올린다라는 거는요. 제가 11살 때부터 지금까지 복싱을 하면서 한 체급을 올리고 이 체급에 적응하는데 5년이 걸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2kg 차이가 제가 58kg 시합을 뛰면 평상시 64kg, 65kg 정도가 나가는데요. 해외에 있는 선수들은 70kg, 75kg에서 빼고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는 아무리 리바운딩을 해도 64kg에서 멈추잖아요. 근데 상대들은 그 하루 12시간 전에 개체량은 끝나고 24시간 안에 불릴 수 있는 체중이 10kg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선수, 저보다 한 5kg, 6kg 더 나가는 선수들이랑 몸을 부딪혔을 때 거의 튕겨 나가거든요, 몸이. 그래서 그 체급 슈퍼패더급에 적응하는데 제가 지금 이제 와서 5년이 조금 넘 지금에 와서 조금 이제 제 체급에서 몸을 부딪혔을 때 이제 좀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70kg로 살던 사람도 58로 빼고 64로 살던 사람도 58로 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개체량 통과를 했어요. 12시간 사이에 다시 자기 체중으로 올라갑니다. 그게 가능해요? 이게 아니 58에서 70이면은 12kg 아닙니까? 네. 12시간 사이에 12kg를 먹어요? 수분량이 있어서 이게 수분을요. 보통 남자분들은 이틀 3일 안에 15kg 정도는 수분으로만 날릴 수 있거든요. 사람의 몸이 그렇게 신비합니다. 물을 안 먹고 땀 계속 빼고 그러면 15kg가 빠진다? 네. 제가 그냥 평상시 운동할 때 하루에 2번에서 3번 정도 운동을 하는데요. 하루에 날릴 수 있는 양이 제가 5kg에서 6kg는 날리거든요. 체중을? 네. 그게 뭐냐면 수분을 날리는 거예요. 근데 수분만 날아가는 게 아니라 이게 요새는 스포츠 또 과학이라고 해서 뭐 영양 보조제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섭취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5, 6kg를 날리고 이대로 그냥 시합을 나가면 되지만 일단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리바운딩을 해야 되거든요. 다음 날을 위해서. 그러니까 58까지 뺀 상태, 그 상태 그대로 운동하면 기운이 없어 못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물 먹고 막 음식 먹고 쉬고 이래야 되는 거죠? 네네. 그럼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뭐 예를 들면 뭐 57에서 58 사이다. 그러면은 링 위에 오른 두 선수가 57, 58 사이에 두 선수가 올라있겠지 생각하는데 그게 전혀 아니네요. 아닙니다. 64랑 70이 붙는 거군요. 네, 맞아요. 이야, 이거 놀라운 사실이에요. 네. 그러면 권투 선수로서 제일 힘든 게 그 개체량 통과까지 빼는 그 과정인가요? 뭐 운동은 다 힘들겠지만 그래도 마지막 정말 한 300, 400g이 안 빠지거든요. 제가 이번 시합 마지막 8차 방어전을 치렀을 때 좀 힘들었던 부분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운동장에 갈 수가 없어서 그 호텔 로비에다가 선수당 하루에 40분씩만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놨었어요. 아니, 체육관 문 닫았어요? 네. 어이구. 그러다 보니까 그 40분으로 해결이 안 되면 일단 일주일 전에 가서 뭐 인터뷰도 해야 되고 프로필도 찍고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일주일 동안 체중을 다 빼고 갈 수는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컨디션이 그만큼 나빠지기 때문에. 그럼 제가 거기 가서 한 3, 4kg 정도는 가지고 있다가 스케줄을 소화하면서 운동을 하면서 딱 개체량 날까지 맞춰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딱 40분이라는 시간밖에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운동 시간이. 네. 40분이면 거의 줄넘기하고 워밍업 가면 끝나는 시간이어서. 땀 날 틈이 없네요. 네, 땀도 낼 수가 없고. 그래서 이번 시합 준비에서 뭐 호텔 제 방 안에서 줄넘기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150g이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이 사우나라고 해서 혹시 몰라서 가져갔던 그 간이 사우나 안에 최고 높이 온도를 해서 제가 1시간 40분 정도 있다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딱 150g이 빠졌어요. 이야. 그러니까 그 제일 사우나로 생각하시면 제일 온몸에는 수분을 이미 날린 만큼 다 날린 상태이기 때문에 마지막 쥐어짜는군요. 네. 아무래도 체중 뺄 때 그 마지막 개체량 바로 전날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딱 개체량 재고 나면 아주 몸이 거의 그냥 쓰러지기 직전인가요? 그때는 정신력으로 버티고 왜냐하면 상대 선수가 제가 오늘 만큼 힘든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때 대면하는 날이잖아요. 맞아. 그렇기 때문에 같이 웨이드인 딱
네. 그래서 취하고 내려올 때 나 괜찮다라는 그런 퍼포먼스적인 게 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도 이번에는 제 상대가 조금 오바를 하고 와서 네, 그래도 더 자신 있게 올릴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둘 다 사실은 기진맥진인데 안 그런 척 하는 거라고요. 네, 이게 복싱이 체급을 못 맞추면 1시간의 시간을 줘요. 1시간의 시간을 줘서 1시간 안에 빼갖고 와라라고 하거든요. 예. 근데 이 제 상대 선수가 1시간이 있었는데도 못 빼고 와요. 그래요? 왜냐면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자격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복싱 그 룰이 있어요. 자기 그 받는 파이트 머니에서 15%를 저한테 다시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만큼 선수에게 제 상대 선수에게 체중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그렇죠. 네, 그런 룰이 따로 있습니다. 그건 그러니까 아예 경기를 못하게 하는 건 아니고. 네. 왜냐면 경기를 못하게 하면 제가 손해지 못 맞춘 선수가 손해가 아니잖아요. 그렇군요. 네네네. 못 맞춘 선수의 파이트 머니를 오히려 예, 맞춘 저에게 선수가 돌려줘야 합니다. 더 받는. 네네. 예. 그건 나름 합리적이네요. 프로복싱이니까. 네. 네. 평상시에도 어쨌든 식단 관리, 체중 관리 이거는 뭐 기본이죠. 네, 근데 그래도 시합 준비할 때보다는 조금 좀 가볍게 하는 편이에요. 그 시합 준비다라고 하면 보통 몇 개월을 말하는 겁니까? 저는 2달에서 3달 정도 잡고 운동을 하는데요. 평상시에 계속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딱 시즌이다라는 그 시합 날짜가 잡혔을 때부터 일단 스타트거든요. 시즌이 시작이에요. 예.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저는 거의 핸드폰은 볼 일도 없고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운동하고. 몇 시부터요? 이게 겨울이랑 여름에 좀 틀려요. 해가 늦게 떠서 해 뜨기 전에 끝내거든요. 왜냐면 해가 떴을 때는 좀 빨리 지치는 경향이 있어서 그건 제 100%의 에너지를 써서 지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좀 해가 긴 편이었어서 아침 5시 반 기상해서 6시 스타트 하면 다 뛰고 뭐 이런 보조 운동들 하고 하면 2시간 정도 걸리고요. 6시부터 8시까지? 네. 그건 주로 야외예요? 야외에서 많이 뜁니다. 주로 러닝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러닝이 끝나면 잠깐 밥 먹고 쉬었다가 1시부터 다시 오후에 그 스파링이나 이런 기술적인 운동들 네. 한 3시간 정도 하고요. 예. 그리고 다시 숙소에 가서 좀 쉬었다가 그날 컨디션을 봐서 저녁에는 웨이트 보강 운동, 제가 오늘 운동했을 때 안 됐던 부분들이나 이런 걸 좀 바로 잡는 시간을 1시간 정도 갖고 하고 있습니다. 네. 기본이 그러니까 달리기, 그다음에 스파링 등등의 기술 훈련, 네. 그다음에 웨이트 트레이닝 네. 이렇게 구성이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먹는 것도 딱딱 통제하고 네. 11살이면 우리 물론 초등학교 뭐 5학년 네, 5학년. 어쩌다가 복싱을 또 한 거예요? 이거 이제 북한에서죠. 네, 맞아요. 어쩌다가? 이게 그냥 학교에서 체육 시간에 뛰다 제가 지금 키가 한국에서도 큰 편이거든요. 제가 72인데 그때 당시 북한에서도 키가 좀 또래보다 머리 하나가 컸어요. 당연하죠. 북한은 평균 신장이 우리보다 좀 작잖아요. 네, 제가 아마 남자들보다 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때 당시 제가 학교 체육 시간에 달리는 모습을 보시고 학교 체육 선생님의 또 친구분이 복싱 감독님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친구를 만나러 학교에 오셨다가 제가 체육 시간에 뛰는 모습을 보고 제 운동에 소질이 있다.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라는 제의를 받아서 아니, 달리기밖에 안 보여줬잖아요. 네. 근데 무슨 복싱에 재질이 있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분들만의 또 이런 보시는 눈이 있으신 것 같아요. 나이 또래에 비해서 키가 크고 네. 날렵하고 뭐 이런 걸 봤나 보군요. 거의 제가 학교 저희 반 남자애들 다 이기고 그랬거든요. 그랬겠죠. 네. 그래서 아마 그게 그때 당시 감독님 눈에 딱 눈을 사로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해보자 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저는 그때 당시 그 사회에서 그때 당시 아코디언을 배우고 있었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음악을 하길 원하셨기 때문에 아코디언을 사주셨었는데 그분께서 한 일주일 동안 저희 집에 계속 찾아오신 거예요.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나중에는 정말 설득이 안 되니까 저희 부모님께 막 장군님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서 기쁨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설득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제가 또 궁금하기도 했어요. 호기심. 북한이라는 사회에서 여자가 복싱을 한다고? 그때 처음 알게 됐지만 궁금하기도 했고 그래서 그 감독님이 한 번만 체육관에 와봐라. 그래서 제가 몰래 한번 가봤어요.
아코디언을 들고 아코디언과 네. 복싱 이거 완전 극과 극인데. 그러니까 아코디언 학원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아코디언을 들고 복싱 체육관에 갔는데 네. 그 제 또래 친구들이 그때 당시 그 지금 쇼커트를 스포츠몰이라고 하거든요. 북한에서. 그 스포츠몰이를 하고 백을 막 치고 있는데 그 정말 영화에서 나올 법한 창문에서 막 바람이 들어오면서 햇빛과 함께 그 제 또래 작은 친구들이 백을 치면서 땀 날리고 이런 모습이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여자 아이들. 네. 오. 그때 제가 있을 때 15명 정도 있었거든요. 그 친구들 하는 모습을 봤을 때, 와, 되게 이쁘다라는 생각이랑 갑자기 또 든 생각이, 내가 쟤네들보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부모님 몰래 다니기. 진짜요? 네. 시작은? 네. 그럼 매일 아코디언 배우러 간다고 그러고. 그래서 맨날 땀 흘리고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은 똑바로 연습하고 해야지 왜 맨날 애들이랑 그러니까 운동장 나가서 뛰어놀다 그렇지, 오시는 그렇지. 줄 알고 처음엔 그러셨었는데 나중에 알게 되신 거죠. 얼마 만에? 거의 한 3개월 만에 알게 되셨어요. 3개월이나 속였어요? 네. 잘 속였죠. 이야. 네. 그랬더니 부모님이 알게 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때 아시고 정말 엄청 화나셔가지고 밖을 못 나가게 하셨어요. 집에 학교도 가지 말고 그냥 집에만 있어라 해서 한 일주일 동안 집에 있었거든요. 학교도 안 가고. 그리고 그 부모님을 설득하러 왔던 그 복싱 코치한테도 굉장히 뭐라고 했겠군요. 집에 다 오셔가지고 다 무릎 꿇고 계셨죠, 거의. 그렇게 했는데 그때 허락을 해주셨던 이유가 제가 그때 당시 스파링했던 영상이 있었어요. 그때 그 테이프가 있었었는데 제가 3개월 배우고 첫 스파링이었는데 그 스파링하는 모습을 보신 거예요. 한 3년 한 언니랑 스파링을 했는데 제가 이겼어요. 이야. 그래서 그걸 보시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라고 하셨었는데 다 돌아가신 다음에 아빠가 며칠을 한숨 쉬시면서 잠도 못 주무시고 그러시다가 오늘 하는 날은 이렇게 술을 드시면서 현미야 잠깐만 나와봐 해서 나갔더니 정말 끝까지 해낼 자신 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근데 그때 당시 저는 3개월 했는데 3년 한 언니를 이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 그때 당시 이미 올림픽 이제 국가대표고 올림픽 금메달 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너무 충만했기 때문에 제가 꼭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서 아빠 목에 걸어드린다고 그 다짐을 받고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때 말하는 올림픽이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네, 맞습니다. 그걸 목표로 한 거죠? 네. 북한에서도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목표로 그런 어린 선수들을 막 양성하는 그 과정이었군요. 북한의 스포츠 운동 자체가 좀 어린 친구들을 발탁해서 영재성, 그렇죠, 예, 그렇죠. 좀 키우는 게 많이 그런 문화 그냥 있어요. 네, 네. 모든 운동 선수들이 그냥 한국처럼 저 태권도 배우고 싶어 해서 가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의 눈에 들어야 되는 그렇죠. 부분도 있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또 2번의 스카우트 제의를 받게 되는데 그냥 길거리 지나가다가 우연히 저에게 말을 거신 중년의 아저씨가 계셨거든요. 근데 그분은 한국으로 치면 태릉 선천 감독님이셨어요. 네, 네. 근데 제가 축구 선수인 줄 아시고 너 축구하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복싱한다고 하시니까 복싱한다고 말씀드리니까 그럼 한번 와봐라 코치님이랑 해서 들어간 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정말 재밌어서 막 시작을 했다가 그분에게 스카우트 제의를 받으면서 제가 김철주 사범대학이라는 그 양성반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북한 최고 엘리트 코스로 바로바로 들어가는 네. 거예요. 그곳에 들어가면서 이제 북한의 스포츠에 대한 그 문화가 어떻게 돌아가고 그렇죠. 있는지에 대해서 그때 눈을 뜨게 된 거예요. 네, 네. 정말 저는 한국으로 올 때 솔직히 복싱을 다시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왜요? 그때 이미 2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복싱이 얼마나 힘든 운동인지 이미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 상상 속의 한국은 이렇게 좀 정말 그 동화 속에 나오는 집집마다 수영장도 있고 참 이런 제 상상 속의 한국이었기 때문에요. 한국에 가면 전 진짜 공주처럼 핑크색 원피스만 입고 그렇게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힘든 운동 안 하고. 네.